좌담회 사회를 맡은 이성호입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내빈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걸 계획하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 철학,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다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아마 이게 교육께서의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윤리나 또는 이 대학에서 철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서양 철학과 그리고 우리 동양 고전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할 때마다 이 철학이라는 과목을 대할 때마다 그 서양의 고전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너무 동떨어지고 또 외국어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좀 기피하는 결과를 낳게 하지 않았는가. 사실 우리가 이 철학이나 사상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내용의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많이 오셨던 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바쁘신 일도 많으셨겠지만 함께하지 못하시고 또 자리를 이렇게 뜨신 또 우리 내빈들도 많이 계시네요. 어쨌든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미 1, 2부에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좌담회에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적과 남구만의 정치사상을 발표하신 건국대학교 허원기 교수님, 그다음에 유수원과 이규경의 실학사상을 집필하신 강원대학교 이국진 교수님이십니다. 충주의 현대철학자 우승 김태길 선생님을 소개하신 건국대학교 이동욱 교수님이십니다. 선생님 이덕호를 집필하신 건국대학교 이미정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저자와의 대화로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식이 없이 꼭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서로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답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연구소에서 발행한 충주의 철학과 사상 다 받으셨잖아요. 이 책을 집필하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발간 기념 강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강연회에 이어 좌담회까지 애써주시는 이 집필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학연구소에서는 충주의 역사 문화 등에 관한 학술 교양서인 이 충주문화총서를 매년 펴내고 있습니다. 올해가 3번째인데 초대 이 소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김병구 소장님께서 첫 해는 이 충주의 문학을,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충주의 역사를 간행을 했고요. 올해 충주의 철학과 사상을 펴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철학이나 사상을 거론할 때가 되면 왠지 모르게 어렵고 난해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연세가 있으신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사상 그러면 이분법적 그런 이데올로기로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철학과 사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에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우리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과 사상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고 또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학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충주 지역사회를 이끌어온 철학과 사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좀 한번 발표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이 고민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좀 어떻게 이끌어가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한 끝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시대에 따라 충주 지역사회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대표적인 철학자와 사상가는 어떤 분이 있고 어떤 게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주 지역의 철학과 사상에 대하여 접근해 볼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를 또 고민해보고, 또 세 번째로는 짚어봐야 할 중요한 맥락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이 책을 펴냈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사실 집필하신 모든 이 집필자가 이 자리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에 전부 대학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대학의 학사 일정이라든지 또는 또 개인적으로 피치 못할 또 사정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오늘 모시는 건 네 분밖에 모시지 못한 점 좀 아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집필하신 우리 집필자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중 여러분들과 궁금한 점을 그냥 아주 형식 없이 서로 묻고 답하는 자담회 형식의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은 지금 마이크가 좀 넉넉하지 못해서 발표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허원기 교수님부터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청석에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시간 좀 여유를 드리고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집필하신 79페이지의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적과 남궁만의 정치 사상을 온건 개혁 정치, 실용 정치, 통합 정치를 핵심적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것을 충주의 정치 사상의 정체성을 총괄하는 의미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속에 책에는 비록 기술하지 못하셨지만 나름대로 이러한 정치 사상이 우리 지역, 이 충주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정체성과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지, 또 우리 충주인들의 성격을 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리시죠? 예. 요번 저서의 기획의 어떤 궁극적인 의도나 목적이 사실은 요 질문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충주 사람들의 어떤 사상과 철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해서 그런 질문을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넓게 뭐 다 보질 못한 상태여서 어떤 그 표본 자료들이 이제 좀 적은 상태에서 두 분만 예로 들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는데요. 뭐 어쨌든 더 많은 자료들을 봐야 되겠지만 그 이제 오늘 그 두 분을 얘기했고 그보다 조금 이제 다음 세대이신 정호 같은 분이 또 있는데요. 정호 같은 분은 또 두 분과는 좀 성향이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념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어떤 좀 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송시열이 주자를 대하듯이 또 그 정호 선생은 또 송시열을 대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좀 교조적인 그런 측면들이 강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러운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호 같은 분도 뭐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그 호랑 논쟁 같은 경우 이제 인물성 동의 논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를 두고 논쟁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이 충청도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저쪽에 이제 그 서울이나 요 지역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다고 이제 보는 입장인데 충주 지역은 이제 아무래도 인물성 이론의 입장이죠. 그래서 어떤 그 구분하고 분류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강한데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정호 선생 같은 경우는 또 인물성 동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낙론의 입장, 호론이 아니라 낙론의 입장을 또 취하고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행보는 좀 강경하고 이념적인 성향이 강한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철학적인 면에서는 또 어떤 그 분리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대만 보면 어떤 다른 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면들이 좀 온건 개혁의 정치라든가 또 이제 통합의 정치라든가 실용의 정치 같은 것들은 뭐 조금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충주 지역을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사상적인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으셨는데요. 불교 쪽에도 이제 기화 같은 분이 이제 충주 유씨이시고 충주에서 출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기화 같은 분도 조선 초에 그 유학과 불교의 어떤 통합, 융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시는 그런 면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또 충주라는 문화 그 중원 문화권도 해당되겠지만 충주가 이제 국토의 중간에 있으면서 동서남북의 어떤 문화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서 융합되는 그런 그 융합적인 특징을 가진 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면들로 보면 이런 어떤 통합의 사상, 융합의 사상 그리고 어떤 이념보다는 어떤 실제 실용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 그리고 또 그 개혁을 하되 어떤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경향들이 이 충주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봐도 좋지는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앞으로 좀 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봐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정호 선생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한 사람의 사상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고
또 그 사상이 글로 표현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한계가 있고 또 실제 어떤 그 사람의 삶도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제 봐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 충주 지역에서는 그런 어떤 다양성이 존재했고 그런 어떤 다양성 속에서 그래도 상대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는데 그런 전통들이 좀 현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같은 당색은 다르지만 또 서로 생각도 다르지만 서로 공존하고 또 서로 인정하고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이 충주의 어떤 지역적인 공간적인 어떤 특징이기도 하고 그런 사회 문화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상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한 어떤 흐름으로 이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 서인 산림학파가 논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충북의 보은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지금 우리 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상하 선생에 이르러서 바로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마지막 꽃을 피우고 그리고는 이제 정호 선생님이 그 뒤를 이어받은 뒤에 그 다음의 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 쪽으로 또 다 이주를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서인의 소위 그 노론 세력의 마지막 종착점이 충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정말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충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고 앞으로 반드시 그분들의 그런 그 사상을 좀 밝혀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나 그게 또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뭐 제가 새로 발견한 거는 없고요. 이제 그 발표 시간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집안 저 허씨고 그 이제 허적 선생의 그 아버님이 이제 허한이라고 하시는 분이고 허한의 형님이 이제 허경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저는 이제 그 허경 그분의 이제 후손이라서 그쪽하고 이제 좀 그 교류를 좀 하기는 하는데요. 그 좀 아쉽게도 새롭게 뭐 이렇게 좀 최근에 와서 이제 밝혀진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없고 좀 너무 좀 늦지 않았나 이제 좀 만시지탄의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좀 그 새로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허적과 관련된 전설들이 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이 전설들이 또 어느 정도 허구적인 면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그 생활의 현실을 또 반영하고 또 사실적인 측면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실과 허구의 사이, 역사와 문학의 사이에서 그것들을 이제 뭐 어느 한쪽이 특별히 이렇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 그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품고 있는 진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나름대로 소중한 자료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 그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쉽게도 좀 새롭게 이제 좀 밝혀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좀 나중에라도 좀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시죠.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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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주신 부분도 숙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뭐 단정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는 좀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전에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조선 후기에 그 박학 그리고 또 백과사전식 어떤 저술의 전통 속에서 이동무 할아버지인 이동무도 그쪽이 강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한 전통과 또 동시대에 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최한계라든지 뭐 서명응이라든지 김종호라든지 다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고민과 열망을 가졌던 문인들과의 어떤 교류, 그 속에서 이렇게 오주연문 장전상고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유,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한 개인의 이력을 정확히 추적하고 또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따져 보는 거는 이것 또한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충주가 가지는 지역학적으로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지방이지만 또 아주 멀지는 않고 또 서울과 물길이 통해 있고 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충주가 지니는 어떤 지리적인 특성, 의미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그 조선시대 선비들 중에서 응거를 한다고 하면서도 뭐 파주라든지 아니면 저기 남양주라든지 요 적당한 곳으로
이렇게 간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예. 아까 참 제안을 해 주신 것 중에 참 이 충주라는 지역이 참 흥미롭게도 남인의 영수도 또 소론의 영수도 그리고 노론의 영수도 이 사색 당패의 영수들이 다 이 지역 출신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신 분들이 없을까 봤는데 그걸 가지고 직접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러면 바로 우리 충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 한 지역에서 이 사색 당파의 그런 아주 그 영수들이 어떻게 충주라는 이 좁은 지역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이게 앞으로 연구 과제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없으시면 제가 이국준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결론에서 유수원 이규경 선생님 두 실학자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사회 문제들을 외면할 때 문명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기 위해 일생을 바쳤다. 참 감명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구조적인 부조리와 한계를 개혁하자 노력한 이 두 분의 치열한 삶과 위대한 유산은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귀감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피력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대 정신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새로운 시대 정신 좀 있으면 이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감히 언급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까 전에 잠깐 좀 전에 이제 질문을 제가 받아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제가 평소에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던 거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AI라든지 미래 산업 사회 이런 부분은 워낙 이제 많이 얘기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아까 전에 이동욱 교수님이 이제 우송 김태길 선생께서 민주주의와 복지사회와 그리고 개성의 창출을 이게 강조하셨잖아요. 그 지금 우리 다 거의 다 이루어졌다. 완전은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보다 더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기보다는 또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어떤 결핍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뭘까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닐까. 세대별, 성별, 정치, 진영 등등에 대해서 편가르기와 그리고 분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너무 멍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겸허한 마음과 역지사지, 따뜻한 소통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다 뭐 책 제목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을 쓰셨던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한 마음 한 구석에 한쪽에 둔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늦어도 조금 서툴러도 괜찮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말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속도와 편리, 성과와 효율, 완전 무결함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굉장히 엄격하고도 익숙함에 젖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택배 배송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방역 등등
이게 속도와 편리, 성과와 효율, 우리 그런 거 조금만 늦어지면 못 견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해 있어서 또 상대방을 재단하고 평가하는데도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유가 실종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늦어도 서툴러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 세 번째로는 내 자식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자, 이 얘기인데 뭐냐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식에게 좋은 집, 좋은 학벌, 그리고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아까 가족주의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속에서 막 겉으로는 거창한 이념을 얘기하고 하지만 그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들에게 뭔가 좋은 집, 좋은 학벌 이런 걸 물려주려고 또 뭔가 이렇게 눈살집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욕망이 잘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 자식에게 좋은 집, 많은 돈이 아니라 좋은 나라를 물려주자라는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다면 서로 간에 조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어떤 또 담론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규경 같은 분은 또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변증적인 사고, 유수원 같은 분은 뭔가 내 자식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또 그 두 분을 포함해서 우리 선조들에게 배워야 될 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유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소중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좀 동감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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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근데 참 걱정스러운 게요, 이 철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지금 보시다시피 관심들을 안 가져요. 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예전 같으면 이 자리가 꽉 메워질 정도로 오셨을 겁니다, 아마 시민분들이. 근데 이 철학 사상 이래 놓으니까 거의 이렇게 텅텅 빈 자리를 만들거든요. 그래, 그게 이제 저희가 참 해야 될 일인데,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거 계획하는데 참 어려움이, 이번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아주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많이 와 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좀 어려우니까 다 이렇게 또 바쁘신 일도 있으시니까 그렇겠지만, 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에 우리 이동욱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이
현대 3대 철학자의 한 분이신 이 김태길 선생님의 출생지 파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파소가 지금 충주시 지금 어디쯤이 해당이 되는지 저도 우리 인물 조사를 하면서 제가 이분의 출생지를 찾으려고 꽤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충주에 살면서 찾기가 어려웠는데 아마 여기 계신 시민분들께서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기에 한번 정말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자료집 보면 지금 제가 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188쪽인데요. 거기 보면 제가 네이버 지도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서 검색을 해보면 파소라는 지명으로 보면 그 지금 대소원면 뭐 두정리, 장성리 부근으로 한 네 군데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아마 김태길 선생의 출생지는 그 대형 골프장 있는 곳, 지금 188쪽에 있는 지명으로 하면 C 위치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근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김태길 선생이 그 체험과 사색이라는 자서전적인 성격의 책을 냈는데 거기서 본인의 집의 위치를 묘사를 하는데 그 거의 얕은 산의 꼭대기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제가 일부는 차로 다니면서 해봤는데 꼭대기라기보다는 좀 산 아래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교통대 그 건너편에 서남쪽 쪽에 있는 대형 골프장에 그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간이 C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때 4집인가 5집 살았다니까 지금은 사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 같은데 예. 그 골프장 쪽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이분의 출생지인 파소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나 다음은 여러 곳이 나오는데 구글 지도로 검색하면 딱 한 군데 C만 파소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어차피 한국이니까 네이버랑 다음 의존해서 쓴 거고 구글 지도로는 또 조금 다르기도 해서 아마 그 지역이 아마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위치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쳐보면 좀 애매한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도 이제 이 김태길 선생님 출생지를 찾으려고 꽤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은 게 두정리에 가시면 거기 고구려 횡열식 석실분 있는 유적지 있죠. 그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저기 동북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마을의 끄트머리에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집 있고 지금은 막혀 있어. 그 전에 보니까 개집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들어요. 개가 짖어서 거기를 올라가려다가 좀 머뭇거렸던 적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터가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보니까 지번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게 정확한지는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지번이 두정리 281번지예요. 그러니까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참 충주가 자랑할 만한 아주 대표적인 현대 철학가이신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러려고 꽤 여러 날 출생지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었습니다. 아주 이 기회에 파소를 말씀해 주셔서 파소 그러면 잘 모르거든요. 저도 처음 이 조사할 때는 처음 접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럼요. 예. 지금 저희도 이 고려시대 불교 사상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 불교 사상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특히 이 충주 지역이 미륵 신앙의 아주 뭐 메카라고 얘기해도 감이 들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장님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연구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내년 정도는 순전한 불교 사상만을 좀 한번 깊이 다뤄보면 어떨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건의하신 것처럼 우리 현대 사회에 정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도 한 번쯤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이나 이런 유학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미 그 충북도에서 우리 충북의 이 성리학 사상을 많이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손대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두 번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일단 메타라는 말을 자체는 학술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학문의 틀이 맞는지를 재검토해보는 학문적인 태도 자체를 대부분 메타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윤리학 그러면 기존의 정통적인 윤리학적 체계가 과연 옳은지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메타윤리학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 이름은 여러 가지, 메타 심리학도 있을 수 있고 메타 문학도 메타 역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붙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 문학에 대해서는 다음 차에 있는 이미정 교수님이 또 문학 전공이시니까 약간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김태길 선생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메타문학에 대한 정의와 김태길 선생이 쓴 그 수필에서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윤리학에서는 메타윤리학적 어떤 관심을 많이 가졌고 연구 저작도 꽤 많은데 수필에서 그 메타문학에 대한 얘기는 제가 기억으로는 쓴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메타문학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한 관심을 가지진 않았던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문학 자체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이미정 교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면 문학 전공이시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마이크를 잡으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호 선생님, 사실 우리 충주와 인연을 맺은 것은 말년에 짧은 기간이지만 평생 동안 우리 이 교육자로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충주에서 생을 마감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줬다는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이 평생 동안 우리말과 글 바로 쓰기 운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참 교육자로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외국에서 들어온 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외래어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남용에 대한 자성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도 좀 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미정 교수님 국어를 전공하시고 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시면서 우리 외래어를 남용하는 이러한 현대적 이 분위기를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리에 가보면 전부 다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쓰는 말도 마치 외래어를 써야 뭐 유식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외래어 투성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부터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요. 저도 요즘에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굉장히 이 언어를 쓰는 게 이렇게 줄임말부터 해서 좀 이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방법, 만약에 이제 이럴 때 이호덕 선생님이 계셨으면 엄청 엄청 혼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원고를 쓰면서 뭐 계속 제가 너무 뭐 외래어를 쓰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한자가 더 효율적일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호덕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불필요하게 그리고 너무 과시적으로 어떤 이렇게 쓰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안을 제시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우선은 이호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쓰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말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글을 쓰면 한 번쯤 다시 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고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글을 하게 되면 쓰게 되면은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너무 이 보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좀 쉽게 얘기하고 빨리빨리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천천히 내가 쓰는 언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좀 그런 계기,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지금 다른 말씀에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메타 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메타 픽션이 이제 이 문학 쪽에서는 더 얘기가 이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의식을 드러내는 거죠, 작가가. 그러니까 뭔가 이 얘기가 그냥 보통은 이 작가는 이야기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작가가 뭐 이야기에 개입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메타가 넘어서 초월해서 어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는 또 무엇인가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 문학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메타 픽션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하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좀 더 이야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더 복합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저희가 지금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그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요 시를 이용하는 게 5시까지라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그래서는 감히 쓸 수 없어서 정말 따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혹시 없으실까요? 있으시면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간도 너무 많고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본 충주와의 연고를 갖고 있는 철학자와 사상이 충주의 철학과 사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많은 부분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더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의 주장을 세상에 밝힐 때 진정한 충주의 철학과 사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첫걸음을 시작한 충주의 철학과 사상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앞으로 급변하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철학적 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